네, 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1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문장 파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장 파트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개념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추가적인 개념들을 쌓아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실하게 공부를 했는지 판가름이 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문장 파트에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 이런 개념을 배우는데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명사라는 품사의 개념 그리고 조사라는 품사의 개념 이런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장에서 배우는 개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직 자기가 공부가 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시 한번 앞쪽을 복습하거나 중간중간에 영상을 멈춰가면서 관련되는 뒤쪽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 내용은 문장 성분과 문장의 유형입니다. 형태 파트로 치면은 품사에 대해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문제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추후에 배울 내용들의 기초 지식이 되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문장 성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서술어 이런 개념들을 이미 여러 차례 봤었죠. 지금 그런 문장 성분에 대해서 드디어 제대로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지금 여기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단원인 문장 파트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 문장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정말 많은 단위들을 배웠죠.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운 파트에서는 음소 그리고 운소라고 하는 음운이라는 거 그리고 음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리고 형태 파트에서는 형태소와 어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 개념들을 딱 봤을 때 어떤 거였는지 머릿속에 파박 떠오르나요? 만약에 이게 떠오른다면 정말로 공부가 제대로 된 친구들일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정확히 이게 어떤 거였더라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 조금은 반성을 하시고 다시 오늘 저녁에 복습하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파트에서는 뭘 배우냐? 바로 문장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단위가 점점 더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이란 단위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나타내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이러한 문장이 우리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는 다양한데 아래에 있는 두 가지의 문장은 그 형태 중 일부를 예로 든 거예요. 가 문장을 볼까요? 고양이가 잔다. 이 문장은 잔다라는 동사 그리고 그 동사에 대한 주체를 나타내는 고양이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나 문장을 볼까요? 철수가 요리를 만든다. 이 문장은 가에서 나타났던 동사 그리고 주체라는 요소 말고 만든다라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요리를 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 성분들은 문장 내에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죠. 오늘은 이러한 문장 성분이 어떠한 개념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문법적 기능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그리고 독립어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문장 성분들은 주성분, 그리고 부속성분, 그리고 독립성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주성분을 볼게요.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성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주성분은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부속 성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쓰죠? 뭐 부속 고기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주된 고기에 딸려 있는 뭐 간, 허파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딸려 있는 이라는 의미가 바로 부속입니다. 그래서 부속 성분이라고 하면은 필수적인 성분에 딸려 있는 성분으로 이러한 주 성분의 내용을 꾸며주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그리고 부사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독립 성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른 문장 성분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으로 독립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었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단어, 어절, 구, 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와 어절은 그 전에 배웠던 개념이죠. 단어는 뒤에 조사라는 게 붙어서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문장 볼까요? 고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고양이라는 단어는 뒤에 주격조사 가가 붙음으로써 고양이가라는 주어가 되었습니다. 이 전체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매우 그리고 빠르다는 그냥 단어 그 자체로 각각 부사어 혹은 서술어가 됩니다. 우리 조사 배울 때 격조사에서 격이 뭘 뜻하는지 설명했었는데 기억나나요? 이게 그때 배웠던 내용인데 보면은 격조사의 종류만큼 똑같은 문장 성분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에서 주격이란 자격을 부여한다는 건 결국 문장에서 뭐로 기능하게 한다? 주어로 기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격조사에서 말하는 격이라는 거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격조사가 붙었으면은 간단해요. 그냥 문장 성분 주어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서술격 조사, 목적격 조사 이런 각각의 격조사가 붙으면은 그 이름에 따르는 문장 성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본문 내용에서도 나왔다시피 꼭 격조사가 있어야만 문장 성분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우 혹은 빠르다 이런 것처럼 격조사 없이도 그냥 문장 성분이 되는 것도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단어라고 하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도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절. 어절은 우리가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배웠습니다. 하나의 어절은 보통 그 자체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위에 있는 가 문장을 보면은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세 개의 어절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어절은 주어 그리고 부사어, 서술어로서 문장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어절이 그냥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둘 이상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있는 나 문장을 보겠습니다. 새가 매우 빨리 날고 있다. 이 문장에서 매우 빨리를 한번 볼게요. 이 둘은 띄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절로 따지면은 두 개의 어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둘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뒤에 있는 날다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능을 하고 있다. 이 말인 건데요. 뭐로 기능을 하고 있냐? 부사어로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어절로 따지면은 두 개의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묶여서 쓰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이유는 절이라는 개념과 자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문장 파트에서 절이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절이라는 것도 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둘
이상의 어절이 한 덩어리가 되어 쓰입니다. 그렇지만 구와 다른 점은 그 뭉텅이 안에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어랑 서술어 이 개념도 사실은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울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배우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서술어라고 하는 거는 문장의 보통 뒤쪽에 와서 주어가 어떠하다, 주어가 어떠한 상태이다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지냐면 품사로 따지면은 동사 그리고 형용사 혹은 무엇 무엇이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말이 서술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다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생이 사준이라는 부분은 원래 문장으로 만약에 바꿔보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동생이 사준 옷이니까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보시면 동생이가 전체 문장에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왜냐하면 행위의 주체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주체가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서술어라고 했으니까 뒤에 오는 사주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러한 형식이 지금 동생이 사준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사준이라는 구성 요소를 보면요, 뭘로 대체될 수 있냐? 바로 새라는 말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동생이 사준이라는 말 대신 새라는 말을 넣어 보세요. 나는 새 옷을 입었다. 충분히 말이 되죠. 이때의 새는 품사가 뭐였죠? 관형사입니다. 왜냐면 뒤에 오는 체언인 옷을 앞에서 꾸며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 밑줄 친 부분은 마치 관형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 덩어리가 그냥 하나의 세트, 하나의 뭉텅이라고 보면 되는데 두 개의 어절이고 하나의 뭉텅이로서 기능해. 구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안을 봤더니 동생이라는 주어 그리고 사주다라는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에서 살펴봤던 구는 어땠어요? 매우 빨리. 주어가 있나요? 서술어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동생이 사주는 위에 있는 매우 빨리와 같이 이 어절이고 그렇지만 하나의 뭉텅이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주어 그리고 서술어의 관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자면 절은 절인데 마치 뭐처럼 하는 절? 관형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는 절이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관형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절에는 뭐뭐가 더 있냐면 명사절, 서술절, 그리고 부사절이 더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이러한 절은 위에 있는 다처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볼까요? 아래 문장들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절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어머니 되다 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그 다음 문장에서는 목이 길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그 다음으로 내 친구 보내다 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그 다음 밤이 새다라는 주어 서술어 관계. 밑줄 친 부분은 모두 2어절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어절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절이라고 하고 그 절이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 명사절이 되는 거기도 하고 서술절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절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 부사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에 실린 문장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서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 한 문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풀진 않을 거고요. 여기 보기 안에 있는 내용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 성분의 성분으로 쓰이는 의미단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23년 4월 고3 모의고사 문제인데 여기서도 절을 저희가 배운 것처럼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장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말이 이렇게 이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장으로 보고요. 반대로 절이라는 것은요, 이것들 마지막에 이렇게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선지를 보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밤이 새다, 우리가 배웠던 문장이었죠. 밤이 새다라는 주어 서술어의 구조로 이루어진 절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만을 따로 떼가지고 마침표를 찍는 완결된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문장이 되려면은 그게 완결된 형식이어야 하는데 이런 절들은 완결된 형식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장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과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주어입니다. 지금껏 여러 강의를 해오면서 주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었죠. 그리고 아마 기본적으로 다들 이런 거겠구나 라고 예측은 하고 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주어의 정의입니다.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성분입니다. 보통 문장의 앞쪽에 나타나서 누구누구가 어디어디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주어죠. 특성 1번을 보면은 주격조사 이 혹은 에서 혹은 깨서가 붙어서 나타나는 문장 성분입니다. 특성 2를 보면은 이러한 주격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또는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또는 주격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단 주격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격조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보조사와 함께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어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필수 성분들은 문장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어는 일반적으로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조사가 붙어서 나타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 문장을 보면은 나 밥 먹는다 처럼 나라는 말 뒤에 주격조사가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품사는 대명사겠죠? 근데 대명사 뒤에 내가 밥 먹는다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주격조사가 생략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도 주어는 주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 문장을 보면 꿈이라는 체언 뒤에 은이라는 보조사가 와서 꿈, 은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격조사 대신 보조사가 쓰인 경우네요. 그 다음 다 문장을 볼까요? 이번에는 주격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 많이 이 전체가 주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냐면 가 문장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동생이랑 집에 있습니다. 동생은 방 안에 있고 저는 주방에서 막 뭘 먹으려고 뚝딱뚝딱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밥 먹는다 이렇게. 이건 무슨 의미예요? 주어인 내가 지금 밥을 먹을 거니까 같이 먹을 거면 나와서 먹어라 뭐 이런 의미겠죠. 이런 문맥에서 굳이 주어인 나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밥 먹는다라는 주체는 나라는 거는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문맥상 주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주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 다음 한 문장에서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라와 같은 문장입니다.
기린이 목이 길다. 자, 주격조사가 붙으면은 주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기린이 그리고 목이 둘 다 주격조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주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뒤에서 배우게 될 서술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린이는 주어가 맞아요. 근데 서술어가 뭐냐면 목이 길다. 이 전체가 서술어가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목이 길다라는 서술어 있죠. 이거 안을 다시 살펴보면은 목이라는 주어가 길다라는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술절이라는 것을 안고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어찌 되었든 주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럼 다음 문장 성분인 서술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서술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란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등은 서술하는 문장 성분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특성 1번입니다. 서술어가 뭐로 이루어지냐 이건데 보면은 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 이런 형식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아는 문장 혹은 이어진 문장을 배울 때 제가 서술어를 찾아보세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찾으면 된다? 네, 이 세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세 녀석들은 문장 속에서 모양을 막 바꾸거든요.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은 가변어로서 활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미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미가 바뀌더라도 그게 동사고 형용사고 체험 플러스 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특성 2번을 보면은 두 개의 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기도 한다. 이거 우리가 배운 개념입니다. 뭐냐면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이루어질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옷을 입어 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보다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입다라는 말 뒤에서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용언이 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본용언과 묶여서 그냥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는 거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 다음 3번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주어와 마찬가지로 문맥상 서술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물어보죠. 너 지금 뭐 먹어? 했을 때 나 밥.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밥 먹어. 이게 아니라 그냥 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먹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충분히 추론이 되니까. 자, 그 다음 특성 4번 서술어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몇몇 문장 성분을 요구함. 그리고 이게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죠.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서술어에서는 특성 1번과 특성 4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이 4번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내린다 있죠? 내리다. 이 말 앞에는 주어만 오면 됩니다. 비가 내리다. 그래서 이 내리다는 한 자리 서술어예요. 그리고 서술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가 있어야겠어요? 주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이 일단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여기에 아래처럼 철수가 선생님이 되었다. 이런 보어가 꼭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부사어나 목적어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 혹은 세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서술어이지만 자릿수가 다른 경우도 존재합니다. 같은 용언이라고 해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치다 라는 용언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비가 그쳤다.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충분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싸움을 그쳤다. 이때 주어만 오면은 문장이 성립되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쳤다. 이상합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무엇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와야 해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문장은 목적어, 주어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멈추다도 한번 볼까요? 같은 멈추다지만 위에 있는 문장은 시계가 멈추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니까 한 자리 서술어. 근데 아래에 있는 문장은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역시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울리다도 마찬가지예요. 한 자리 서술어 그리고 두 자리 서술어가 되죠. 위에 있는 이런 그치다, 멈추다, 울리다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한 자리 서술어도 되고 두 자리 서술어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표는 모의고사 자료입니다. 노타를 보면은 얘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타동사거든요. 근데 같은 타동사에서도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어의 자릿수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문제에 나온다면 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노타만 볼까요? 노타라는 타동사가 그는 잠시 일손을 놓았다 처럼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이기도 하고 혹은 형은 책을 어디 위에 놓았다 처럼 세 자리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서술어의 자릿수는 사전을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봤던 노타라는 동사에 대한 사전 검색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무엇 무엇을 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이때의 의미로 쓰였을 때 이 단어가 필요한 문장 성분을 얘기해요. 근데 이때 이 문장 성분은 주어를 제외한 문장 성분이에요. 보시면은 잡고 있던 멱살을 놓다. 그러니까 이 놓다라는 이 의미로 쓰일 때는 멱살을 이라는 무엇을 이라는 성분이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아래에 있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놓다처럼 역시 무엇을 이라는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주어까지 더하면은 두 자리 서술어라고 볼 수 있죠. 그 아래에 있는 의미를 볼까요? 이번에는 무엇에 그리고 무엇을 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대요. 보면은 책상 위에 책을 놓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성분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이때는 세 자리 서술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사전에 검색해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 때 어떤 문장 성분을 꼭 필요로 하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개수뿐만 아니라 종류까지 물어보고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볼게요. 유리하다가 서술어니까 주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주어가 뭐죠? 여기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이 전체가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이거 전체가 부사어가 될 겁니다. 왜 부사어냐? 바로 부사격 조사에가 붙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격조사 있죠? 이 격조사가 붙은 경우는 그 격조사가 자격을 부여하는 문장 성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은 부사어가 되는 거고요.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애는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체가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라는 녀석은 그냥 단순히 막기라는 단어 뒤에만 붙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막기라는 말은 결국에는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끌고 있는 녀석이죠. 그냥 막기가 아닙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 여기서 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여기 전체 단위에 애가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앞에 있는 이곳의 지형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형이 아니죠. 이 지형을 꾸며주는 앞에 있는 이곳의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은도
이곳의 지형이라는 전체 단위 뒤에 붙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주어가 되고 이거 전체가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주어와 부사어를 가지고 있는 두 자리 서술어를 찾으면 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속하다라는 서술어가 있고 그 광물이 어디에 속했다. 주어, 부사어 두 자리 서술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그래도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이었다라는 서술어는 그는이라는 주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옷깃을이라는 목적어도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기에 라는 부사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러니까 얘도 두 자리 서술어이긴 하지만 부사어가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었다. 우리는 주어 필요하고요. 원두막을 이라는 목적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라는 부사어는 필요하지 않아요. 2번과 마찬가지로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 그 다음 걸었다. 이거는 나는 걸었다. 충분하죠. 그와 라는 부사어 필요하지 않고요. 시간이 남았기에 라는 부사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한 자리 서술어. 그 다음 보내다. 나는 이라는 주어 그리고 구호품을 이라는 목적어 그리고 그 보내는 지점이 되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게 여기 수의 지역에 라는 부사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으면은 문장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세 자리 서술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어입니다.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특성으로 보면은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것들과 비슷하게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신 보조사가 쓰이기도 하고 혹은 목적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목적어가 둘 이상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철수는 영수를 허리를 잡았다. 이게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데 비문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또 관역을 한가운데를 맞췄다. 나는 장미꽃을 샀다. 어머니는 사과를 두 상자를 들고 오셨다. 이거 모두 비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이상 겹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보통 두 번째 나오는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의 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한 종류 혹은 그것의 수량을 나타낼 때가 보통입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은 영수라는 전체 대상의 일부분인 허리가 되겠죠. 그리고 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이란 전체 대상 중에 한가운데라는 일부분 그리고 꽃이라는 어떤 대상의 한 종류인 장미꽃 그리고 사과라는 대상의 수량 이런 식의 의미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배운 이 내용은 이 자체가 문제로 나온다기보다 나중에 피동 표현을 배울 때 그때 이거를 다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어입니다. 보어란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혹은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가 붙은 문장 성분이에요. 이때 이 가는 주격 조사가 아니라 뭘까요? 네, 복격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격조사 설명할 때 얘기했죠? 주격 조사 그리고 복격 조사는 형태가 같기 때문에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 가가 복격 조사라고. 여기서 밑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얼음이가 되었다 바로 앞에 오는 성분이죠. 얘가 바로 보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학생이도 보어가 되죠. 이것들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면은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 보어도 그렇고 복격 조사도 그렇고 개론서나 이런 데서는 설명한 내용이 꽤나 많아요. 논의할 내용도 많은데 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형어입니다. 그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나왔던 문장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설명을 하게 되었네요. 한번 볼게요. 관형어란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체언을 수식한다는 거. 뭐랑 닮았나요? 품사로 따지면은 관형사와 굉장히 닮았죠?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선생님, 관형사랑 관형어랑 뭐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정답을 말하자면 층위가 다릅니다. 관형사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품사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으로 따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층위가 다르고 또 관형사보다는 관형어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형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래 한번 볼까요? 이 네 가지가 바로 관형어가 되는 것들인데 당연히 관형사는 관형어가 됩니다. 그리고 관형사뿐만 아니라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붙거나 아니면 그냥 체언이 관형어가 되거나 혹은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형사보다는 관형어가 조금 더 큰 개념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 문장을 한번 하나씩 볼게요. 일단 새라는 말이 뒤에 있는 옷을 꾸며주고 있죠?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어가 맞습니다. 그 다음 고양이라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어서 뒤에 오는 음식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장 음식을 좋아한다 해서 보면은 시장이라는 체언이 음식을 꾸며주고 있어요. 이것도 관형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와 같은 경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체언 자체만으로도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이렇게 띄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 우리라는 말이 학교는 학교인데 우리 학교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라는 말을 꾸며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은 충분히 관형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언이 관형어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용언의 관형사형, 이거를 제가 여러 차례 강의에서 설명을 되게 많이 했죠. 내가 어제 먹은 이라는 말은 먹다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품사로 따지면 얘는 뭐예요? 그냥 동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은이라는 어미가 와서 뒤에 오는 이 빵을 수식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뒤에 오는 어미 은을 관형사형 전성 어미라고 불렀고 이 밑줄 친 전체가 뭐다? 바로 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2어절 이상의 요소들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덩어리 안에는 내가라는 주어 그리고 먹다라는 서술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 그리고 품사, 그리고 문장 성분 간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배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배우의 성별은 지금 남자입니다. 남자 배우라고 칠게요. 근데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남장 여자, 여장 남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남자 배우가 이번에 극 중에서 맡은 역할 때문에 잠깐 여장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옷도 막 이런 옷을 입고요. 뭐 목걸이 같은 것도 휘황찬란한 걸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남자라는 성별을 갖고 있는 배우는 극 중에서 마치 뭐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잠깐 여자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처럼 이 배우가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성별이 진짜 여자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절대 바뀌지 않죠. 그냥 남자는 남자인데 잠깐 여자처럼 행색을 할 뿐이죠.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애초에 품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문장 내에서 어떤 어미나 혹은 조사를 붙여서 다양한 기능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품사 이외에
다른 품사처럼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장을 했다고 해서 성별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잠깐 어미나 조 사이에서 다른 품사처럼 기능을 했다고 해서 원래 갖고 있는 품사가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다라는 단어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어떤 어미를 더해주냐면 은이라는 어미를 한번 더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치 뭐처럼 기능하고 있어요? 관형사처럼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품사가 바뀌었다? 아닙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역시 그대로 품사는 그냥 동사예요. 근데 기능만 관형사처럼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것들을 이제 문장 성분으로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오는 체온을 꾸며주고 있네. 그럼 얘는 관형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품사는 그대로 동사이지만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은 관형어가 된다는 거. 지금 이 칭의의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부사와 부사어의 관계, 관형사와 관형어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품사가 다른 품사로 바뀌는 경우도 존재해요.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언제 바뀌죠? 바로 접사라는 게 붙었을 때. 그래서 이라는 접사가 붙게 되면 먹 이거죠. 이때는 동사에서 완전히 명사로 품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접사가 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미나 조사가 붙었을 때는 절대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먹은이라는 말은 품사로 따지면은 동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은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뒤에 오는 빵이라는 거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가 된다는 거. 그리고 다시 이 관형어를 끌고 와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더 깊게. 그러면은 내가 어제 먹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먹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서술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자 여기서 서술어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 있다라는 서술어 하나 그리고 무엇 무엇을 먹다라는 서술어 하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관용어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내가 어제 먹은 이라는 관용어가 존재하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떠한 요소가 어떻게 볼 때는 서술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관용어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조금은 헷갈리고 어렵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볼게요. 관용어는 수의적 성분입니다. 그래서 관용어가 없이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의존명사 앞에 오는 관용어는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년 11월 고2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걸 풀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냥 보시면은 여기 관형사가 있고 관형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품사 칭의의 개념, 그리고 관형어는 문장 성분 칭의의 개념. 근데 관형어를 보니까 우리가 배웠던 지금 이게 하나 빠져 있네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문제에도 이렇게 관형사와 관형어를 서로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1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난 더 어떤 공부를 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1, 고2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아놓은 문제집이 정말 많거든요.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가 설명한 이 교재를 함께 보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배웠던 내용들도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하고 나서도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고3 기출문제 문제집을 사가지고 푸는 겁니다. 아마 거기까지 다 하고 나면은 5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문법 공부 별로 없습니다. 기초 개념 쌓고 거기에다가 연습 문제로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인출하는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단권화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할 거니까 정말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한다면은 문법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는 용언이나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마치 뭐와 비슷하나요? 품사로 치면은 부사와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언을 수식해주는 게 얘의 기본 기능이고요. 그거 플러스 다른 말을 수식하는 겁니다. 관용어가 그랬던 것처럼 부사보다는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식의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부사가 역시 당연히 부사어가 되겠죠. 그 다음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 한번 볼까요? 이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요. 뭐냐면은 이 체라는 말이 의존 명사거든요. 의존 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네, 관형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다 라는 관형어가 왔습니다. 그렇게 관형어가 붙은 이 전체에다가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은 채로 이 전체 구성이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부사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뭐 이걸 외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몰라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반드시 부사어가 됩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었죠. 어떤 격조사가 붙으면은 그 격조사가 갖고 있는 이름 그대로 문장 성분이 되는 겁니다.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은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철수는 그리고 누웠다, 얘네들은 주어 서술어니까 일단 제외해놓고 보면은 여기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있어요. 바닥이라는 말 앞에는 어떠한 다른 말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전체가 부사어가 됩니다. 근데 로가 붙은 채를 볼까요? 채는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관형어랑 하나의 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 있죠. 이 부사격 조사는 채에 붙었다기보다는 옷을 입은 채라는 전체 단위 뒤에 붙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은 채로 이 전체가 부사어가 되는 거죠. 어떤 문장 성분을 따질 때는 격조사를 포함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붓으로라고 했을 때는 이 붓으로 전체가 부사어가 됩니다. 앞에서 배웠던 목적격 조사, 주격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글씨를 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은 단위가 있죠. 이것도 글씨가 목적어가 아니라 글씨를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채로도 옷을 입은 채 이게 아니라 옷을 입은 채로 전체가 부사어가 되고, 이 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는 앞에 있는 옷을 입은 채라는 단위 전체에 붙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분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옷을 입다 에서 온 옷을 입은 이라는 관형어가 존재하고 그 뒤에 채라는 의존 명사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쪼개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옷을 입다 에서 보면은 여기 입다가 바로 옷을 입다라는 문장 안에서는 서술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칭의에 따라서 문장을 더 작게 쪼개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하는 눈을 키워야 나중에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분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용언의 부사형 보시면 무엇 도록이라는 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나무가 잘 자라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라다 라는 말 뒤에 도록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뒤에 오는
주었다라는 말을 수식해주는 부사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부사어가 돼서 주었다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걸음을 수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관용어랑 마찬가지로 잘하다 자체는 품사로 따지면 동사,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부사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글씨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부사를 배울 때 성분 부사다, 문장 부사다 이런 걸 배웠죠. 부사어도 마찬가지예요. 성분 부사어가 있고 문장 부사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이어지고 있어요. 부사에서 배웠던 성분 부사는 그대로 성분 부사어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문장 부사는 문장 부사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는 따로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자, 부사어를 성분 부사어, 문장 부사어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필수적이냐 혹은 필수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필수적 부사어 그리고 수의적 부사어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세 문장을 볼까요?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 부사어입니다. 왜냐하면 부사격 조사가 붙고 있고 또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어미가 붙고 있어요. 걔는 부사형 전성 어미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것들이 모두 부사어인데 이들을 제외하게 되면은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라 제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외하게 되면은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사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필수적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략이 가능한 부사어는 수의적 부사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부사어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11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분석하는 것 같아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을 보니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중에는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있군. 지금 엄마와 이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나요? 아닙니다. 엄마와는 뒤에 오는 닮았다를 수식할 뿐입니다. 그녀는 엄마와 닮았다. 이거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은 틀렸어요. 근데 생략이 불가능한 거 보니까 필수적인 부사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틀린 설명 1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 다음 2번 니은을 보니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는 수식하는 문장 선분 앞으로 위치가 고정되는군. 우리가 품사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분 부사로서 부정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되게 어색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위치가 고정된다는 것은 맞는 설명. 3번 디귿을 보니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 되기도 하는군. 보니까 이 주다라는 행위 있죠. 이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긴 주는데 누구한테 준다? 아이한테 준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라는 말을 선지처럼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으로 부를 수도 있나요? 없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지금 문제를 어떻게 푼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선지를 지문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자, 어찌 되었든 이 부사어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 되기도 하는군. 아이에게를 지어보니까 문장이 비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 부사어예요. 3번은 맞는 설명. 4번 리을을 보니 체언을 꾸며주던 부사어가 위치를 이동하면 수식하는 성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군. 지금 이 겨우라는 부사가 하나를 수식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부사는 용언을 수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체언을 수식하는 특수한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어요. 바로, 오직, 단지, 다만, 겨우 뭐 이런 식의 부사가 그랬습니다. 겨우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런 겨우를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이번에는 뭘 수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가 아니라 바로 뒤에 오는 만들다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4번 설명도 맞는 내용. 그 다음 5번 미음을 보니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어는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군. 네, 및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문장 부사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문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설명. 자, 부사 중에는 문장 부사가 있고 양태 부사, 접속 부사가 있는데 그 접속 부사 안에서도 단어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단어 접속 부사죠. 이런 것들은 위치이동이 어렵다. 부사 중에 그나마 위치이동이 자유로운 것들은 이런 녀석들이었죠. 이런 양태 부사들.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 9월 고2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지금 부사어의 종류를 보면은 필수적 부사어, 수의적 부사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성분 부사어 그리고 문장 부사어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번 기억에 메우는 관형어를, 니은에 메우는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 매우 좋은, 그러니까 이 좋은은 뭐예요? 음식을 꾸며주고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중에서도 용언의 관형 사형이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기억에 메우는 관형어를 꾸미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의 매우, 여기 매우는 뒤에 오는 자주를 꾸며주고 있죠. 자주는 먹는다를 꾸며주는 부사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는 다른 부사어를 수식한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기억의 매우와 니은의 매우는 모두 수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네, 맞는 얘기죠. 매우가 없더라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기억의 확실히는 문장 부사어. 볼까요? 확실히 좋은 음식이다.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문장 부사어가 맞습니다. 디귿의 아주는 성분 부사어에 해당한다. 아주가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죠. 특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것을 성분 부사어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는 설명. 그 다음 기억의 확실히와 디귿의 아주는 모두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주가 없어도 상관없고요. 또 확실히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의 두 문장은 그런데와 같은 부사어로 연결할 수 있다. 나는 삼계탕을 매우 자주 먹는다. 그런데 오늘 먹은 삼계탕은 맛이 예전 것과 다르다. 충분히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맞는 설명.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자면 매우 좋은 있죠? 이때 이 좋은은 밖으로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좋다라는 것에서 온 거겠죠? 앞에 있는 말까지 그냥 붙여서 쓰자면 기운을 어떻게 하는데 좋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매우라는 말은 뭘 꾸며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서술어, 그러니까 용언을 꾸며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다라는 말이 문장 성분으로 보면은 은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관형어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매우가 관형어를 꾸며준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자꾸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칭의를 나누고 문장을 분석했을 때 관형어로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서술어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정말 별거 없어요. 다른 문장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는 문장 성분인데 시험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감탄사 혹은 체온의 혹격조사가 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아래처럼 아이고 라는 감탄사 혹은 철수야 라는 체온 플러스 혹격조사 형태가 독립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장 성분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문장의 유형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주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유형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장 유형에 따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상대 높임의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는 상대 높임을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각각 다루지는 않고 이런 상대 높임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의 유형과 상대 높임의 체계가 함께 나오는 이유는 문장의 유형이
종결 어미로 구분이 되는데 그 종결 어미는 문장의 유형뿐만 아니라 상대 높임의 등급까지도 결정을 짓기 때문에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표를 전체 다 외우면 정말 좋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표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눈으로 여러 차례 보면서 익혀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 유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서문입니다. 평서문은 우리가 흔히 이런 다로 끝나는 어미로 실현이 됩니다. 그냥 요구하는 바가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표에는 없지만 마로 끝나는 어미가 있는데 이거는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으로 평서문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의 짐을 들어주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약속의 의미가 드러나죠. 이런 문장도 평서문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의문문에선 알아야 될 게 조금 있는데 바로 의문문의 종류입니다. 먼저 설명 의문문을 보겠습니다.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포함이 되어 그 의문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의문사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어떤 일이나 이유, 사람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래 있는 문장을 보면요. 누가 대회에서 우승했나요? 고양이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까 빵을 왜 먹었어? 와 같이 누가, 무엇, 왜는 내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인물 혹은 어떠한 대상 그리고 이유 이런 것들을 콕 집어 물어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의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의문사에는 다양한 품사가 있습니다. 대명사에는 무엇, 누구, 관형사로는 무슨, 어느, 부사로는 왜, 동사로는 어찌하다, 형용사로는 어떠하다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들었으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철수가 우승했어. 고양이 이름은 뭐야? 배가 고파서 먹었어. 와 같이 물어보는 의문사에 대한 내용을 답변으로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청자의 답변은 굉장히 구체적일 겁니다. 설명 의문문에서는 의문사에 강세가 들어가고 문장 끝이 억양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 설명 의문문과 주로 비교되는 것이 바로 판정 의문문입니다. 이 의문문은 의문사가 없이 그저 예, 아니요 등의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이 작고 귀여운 고양이가 토토야? 그 다음 문법의 정수라는 책 알아? 여기 보면은 의문사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청자의 경우에는 응 혹은 아니 이런 식으로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고 이러한 판정 의문문의 문장 끝의 억양은 올라가게 됩니다.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은 서로 비교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의문사였어요. 그 다음 선택 의문문입니다. 선택 의문문은 둘 이상의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골라 대답하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선택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사 의문문입니다. 수사 의문문은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감탄이나 반어의 의미를 드러내는 의문문입니다. 여기서는 감탄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강한 긍정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철수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청자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도 볼까요? 내가 너한테 음료수 하나 못 사주겠니? 이것도 대답을 요구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청자가 대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해질 거예요. 그저 내가 너한테
음료수 정도는 사줄 수 있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게 바로 수사 의문문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 문장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 감탄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감탄보다는 강한 긍정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고, 나에서도 질문 내용과 반대되는 음료수를 사줄 수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반어의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의 핵심은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청자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밝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생한테 밥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 밥 먹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당연히 청자인 동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밥 먹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명령문은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문의 제약입니다. 먼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태 파트에서 용언에 대해 배울 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명령문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명령문은 청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하는데, 형용사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에서는 명령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술격 조사도 형용사와 그 성질이 비슷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도 명령형이 불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가는 형용사죠. 그래서 착해라 이런 말이 불가능하고, 나는 서술격 조사가 쓰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학생이어라 이것도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해요. 형용사의 경우에도 명령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와 같은 기원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발 따뜻해라. 여기 보면은 어라 알아 이런 명령형 어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다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의 명령형이 실현된 거거든요. 근데 의미를 보면은 진짜 명령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집이 좀 넓어라도 마찬가지로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기원의 의미가 드러나죠. 이런 경우에는 명령문이 형용사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모르다도 명령문이 불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일단 모르다는 인지 동사로서 우리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드러내는 동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르다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는 상태에서 어떤 거를 의도적으로 모르는 걸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명령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지금부터 그 사실을 몰라라 라고 우리가 하나요? 되게 어색하죠. 그리고 이걸 들으면서도 그게 지금 가능한가 싶기도 하죠. 그래서 모르다에서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명령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알다는 명령문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부터 이거를 알려줄 테니까 제발 오늘부터는 제대로 알아라. 이것도 조금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가능은 하죠. 이렇게 의미를 따지면은 조금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면서 금세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어렵다고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용 동사에서도 명령문은 불가능합니다. 작용 동사란 자연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거든요. 이때는 대부분의 주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무정물들이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에게 우리가 명령을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물아 흘러라, 해야 솟아라 이런 것처럼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은 이런 표현들이 문학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도 명령문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고 더 그리고 get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간 표현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명령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나왔던 이런 제약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간접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문을 직접 명령문이라고 한다면 길을 다니다가 봤던 플래카드 있죠. 거기서 보이는 문구들은 간접 명령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청은 땡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플래카드나 신문 혹은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미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어라 아라 이런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라라는 어미가 쓰입니다. 그래서 마련하라를 보면은 마련해라가 아니라 하라로 나오고 있죠. 어미가 라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접 명령문은 대화 상황에서 청자에 대한 높임의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높임의 등급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상대 높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이러한 간접 명령문을 실제 얼굴을 마주치고 쓰게 된다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이 장면은 런닝맨의 한 장면인데요. 보면은 눈곱은 떼고 녹화하라. 되게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때 지석진 씨가 되게 놀림을 당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접 명령문을 얼굴을 대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청유문입니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 제안하는 문장인데요. 청유문도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의미상 명령문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핀 제약들 있죠? 그 제약이 청유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자동적으로 주어가 화자와 청자가 되니까 굳이 주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밥 먹자 라고 하면은 화자인 나 그리고 듣는 청자가 모두 포함된 우리 밥 먹자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주어를 굳이 밝힐 필요는 없겠죠? 청유문은 이렇게 주어와 청자가 어떤 행동을 같이 할 때 쓰이는데요. 특이하게 화자만 행동을 하거나 청자만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청유문이 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를 볼게요. 동생한테 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늦었다. 빨리 집에 가자. 이럴 때는 우리 함께 집을 가자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청유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볼까요? 혼잡한 버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좀 내리십시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화자 혼자뿐입니다. 화자가 다른 옆에 있는 승객들한테 같이 내리자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 문장은 화자의 행동을 표현할 때 청유문이 쓰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를 볼까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정말 많이 겪었을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자습 시간을 줘서 모두가 자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00이면 100 절대 조용히 자습하지 않죠? 그래서 막 교실이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제 저기 앞쪽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좀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화자인 자기는 이미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조용히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보면은 분명히 청자의 행동만을 얘기하는 청유문입니다. 나와는 반대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한 청유문도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감탄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어미책의 표현은 없지만 군화 외에도 군, 어라, 알아, 네 등도 감탄문을 형성합니다. 이런 감탄문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알아냈을 때, 그때 쓰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분히 이런 의미적인 것을 따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용은 굉장히 분량도 많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학교 수준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정말
간략하게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기출문제 나오게 된다면 그때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장 파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하나씩은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파트니까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열공!